네, 김선호 대행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스카이데일리라는 인터넷 매체가 지난 1월 16일에 계엄 당일에 미군과 계엄군이 합동으로 작전을 펼쳐서 수원 성간이 연수원에서 한국의 여론 조작을 하고 선거 조작을 했다는 스파이 활동을 하는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해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12월 3일이든 4일이든 계엄군이든 국군이든 좀 이런 작전을 펼친 바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계엄 당일 혹은 그 계엄 12월 3일, 4일 모두 99명을 체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한미군도 그리고 미국 국방부도 굉장히 강력하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을 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방부가 어떻게 대응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여기선 뭐 별도로 저희들이 대응할 요 사안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서 아마 관련된 미측에서 정확한 입장을 낸 거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선 이렇게 강력한 언사로 부인을 하는데 한국의 국방부는 별로 그럴 만한 대응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군사 외교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는 가짜 뉴스인데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지금이라도 필요한 조치들을 좀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용빈 총장님. 네. 스카이데일리에 이런 보도가 나간 1월 16일 그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피청구인 측의 배진한 변호사가 이 기사를 길게 인용을 하면서 미국에서 조사를 했다면 곧 발표를 하겠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뉴스 가짜 뉴스 맞죠? 가짜뉴스 맞습니다. 네, 스카이데일리는 지금도 이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입장 하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논조의 이야기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150건의 부정선거 소송에서 선관위가 150번 다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선거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총장님은 이게 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제가 어떤 이유 가짜 뉴스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 글쎄요, 저희들이 그 대응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그런 점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을 퍼뜨리고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리고 동기가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원하는 바와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믿지 않는 거짓을 다른 사람한테는 믿도록 하면서 그거를 믿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걸 형법에서는 사기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정선거론은 정치적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론을 믿게 만듦으로써 정치적으로 득실을 얻기 위해 벌이는 사기극이라고 보는 건데요. 구속된 내란수계의 입장에서 이 부정선거론의 가치론이 뭐겠습니까? 그 윤석열 내란수계가 자꾸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곤란하시면 퇴임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면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가 사법처벌을 피하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명태균 씨의 황금폰 이야기가 나오던 때인데 그 정보들로부터 더는 감당하기 힘든 불법 비리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국회를 없애버리려는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이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론이 내면의 추악한 동기를 감추는 그런 그럴듯한 명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였고 또 검찰총장까지 거치고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정말로 부정선거를 너무 신봉해서 그걸 종교처럼 믿어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 내에 그런 추악한 동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진짜로 부정선거론을 믿었다면 야구방망이라거나 뭐 작두형 절단기라거나 뭐 복면 같은 이런 고문도구들을 준비하고 최정예 대공신문 요원들에게 선관위 주요 간부들은 물론이고 현직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을 먹이로 던져줄 생각을 저는 과연 감히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정선거론이 기본적으로 정치 사기극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론에 이런 성격에 부합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 부정선거론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사법적 응징을 중심에 놓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스카이데일리를 선관위에서 고발했습니다. 저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유명 유튜버든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뭐 스타 강사든 네, 시간 지켜주십시오. 예. 주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이든 아니면 내란숙의 윤석열 본인이든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부정선거론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민영사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내란범에 준하는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사법적 응징 그리고 민영사상의 조치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와 같은 실행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내란 선동죄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말고도 여러 언론, 유튜브에서 이렇게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엄격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달라라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당 의원님들 계속해서 부정선거 이야기 하루 종일 질의하고 계신데 저는 진실에는 관심 없고 목적을 가지고 부정선거론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과연 보도자료를 낸다고 선관위가 해명을 한다고 생각을 바꾸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강력하게 사법적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건영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경 본부장님 발언서로 나와주십시오. 예,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해서 경호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차장의 내란 동조 행위에 맞서서 위법한 지시에 맞서 경호처 대다수 구성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도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경호처의 사람들이 언제까지 김성훈 차장 등 내란 동조 세력에 끌려다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호처 명예를 위해서 저는 본부장님께서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로 좀 답변을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노상훈 비아폰 지급을 누가 했는지 불출대장과 불출 확인서 확인하셨죠? 예, 의원님 말씀하셔서 그 중간 시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노상훈 비아폰은 경호처에서 지급한 거 맞죠? 그 사안은 저희가 좀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구체적인 저희가 배부 현황에 대해서는 보안 목적상 좀 말씀을 드리가 좀 그러면 미안함을 좀 아까 테스트 가로 열고 예라고 나와 있는 그 불출대장은 있죠? 그것도 지금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예, 본부장님 예, 역사 앞에 부끄럽지 말라니까요. 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드러났잖아요.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테스트 가로 열고 테스트 가로 열고 방 다 나와 있고 노상원 씨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노상원 씨가 사용했던 비아폰 언제 반납됐습니까? 의원님 저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그런 운용 현황에 대해서는 자, 좀 비아폰 말씀드리기가- 총괄 책임자인 본부장께서 예, 답변을 안 하시면요. 예, 비아폰 소재를 모른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고요. 본인 책임이 되는 거예요. 김성훈 차장이 한 일을 본인이 감당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상훈의 비아폰은 12월 7일 날 반납됐습니다. 내란 시도가 다 끝난 다음에 즉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한 이후에 그 비아폰이 반납이 된 겁니다. 다시 또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김성훈 차장의 비아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김성훈 차장이 그토록 예, 비아폰 기록 삭제에 매달린 이유는 그게 바로 내란 범죄의 핵심 연결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제출하지도 않고 경찰의 압수수색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가 내란의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과 서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부장님은 오늘 역사 앞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이상민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12월 5일 날 행안위 전체회에서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날 대통령과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정신무렵에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바 있는데 맞습니까?
뭐 당시 회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요. 손우승 수행비서관, 전 행안부 장관 수행비서관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시 질의할게요. 비상계엄 당일날 이상민 장관이 집무실 나오면서 점심때 대통령이 찾을 수 있으니까 조기 복귀를 위해서 울산에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적 있죠. 네,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즉 이상민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날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용산에서 언제 부를지도 알고 있었고 이 점심 때부터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울산에서 일정하고 있었는데. 손우성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용산 도착 시간이 한 20시 40분 정도 어간입니다. 그런 다음에 서울 청사로 들어온 게 몇 시쯤이었습니까? 한 11시 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청사에서 행안부 직원 중에 다른 특정인을 1대1로 만났다거나 별도로 찾은 행안부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안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용산 대통령실 도착 시간이 20시 한 40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계엄 문건을 그 시간쯤에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공소장상으로는 밤 11시 34분에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한 걸로 나옵니다. 2시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행안부 직원이나 또는 경찰청 직원과 통화한 적이 있으신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행안부는 재난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혹시 KBS와 이상민 전 장관 통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KBS가 통화나 또는 연락한 적 있으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 30초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말해 주세요. 전직 국무위원으로서 개인의 재판에 연루되어 있다고 해서 증언하지 않는 모습이 참 뜨뜻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명감이라고는 단 1도 찾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 보고할 때는 실국장급 간부회의만 개최했다라고 하면서 단전단수 사실을 숨겼습니다. 앞에서는 반대했다고 하고 뒤로서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리고는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내란 공모 혐의를 벗기 위해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정직해야 될 국무위원이 정말 볼썽사납다. 이 광경을 보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윤석열 정부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위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있는 707 특임단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테이저건 이게 사용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위험합니다. 알았다. 그러면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법무실장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기를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닙니다. 계엄사령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야 될 사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계엄사령관한테 전화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2월 10일 국방위 때도 제가 의사소통 간에 뭔가 잘못이 있었다. 그게 표현의 잘못이었던 그 분명히 소통에 제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사용 승인을 건의한 것이 아니고 사용 승인에 대한 지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거를 소통을 했는데 마치 그게 건의된 것으로 올라갔다면 그건 제가 표현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12월 10일 인정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저는 일관되게 그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두 번째, 지금 가만히 계세요. 일단 답변 듣고.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16일 구속된 이후에 지금 김병지 의원 유튜브 영상을 제가 솔직히 지금까지 다 들어보지를 못해서 점심때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서 다른 의원한테 좀 전체 들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 요지가 전체 내용 중에서 김병지 의원께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설명을 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제가 표현을 거기에 인원과 요원을 전 장관이 빼내라 하면서 제가 요원이 같이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생긴 문제라고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인원 요원을 같이 서서 생기는 문제라고 제가 오늘 정확하게 인식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뒤에 문구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면 안 되는 법적인 문제, 사람이 다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12월 10일 날 설명을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 즉 의원들을 끌어내면 안 된다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있는 부분들이 요원이 같이 들어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표현이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 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곽정근 사령관님. 예, 지금 12월 3일 이후에 국회에 출석하셔가지고 본인이 위증이나 어떤 사실에서 번복하는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하십시오. 번복한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게 12월 6일로부터 쭉 오면서 제가 기억이 100% 난 것도 있고 90% 난 것도 있어서 일부러 조금씩 시차나 이런 것에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잠깐 알았습니다. 이제 이따 하시고요. 추미애 의원 이제 질의해 주십시오. 네,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분 이내에 하십시오. 예, 예. 저 PPT 잠깐 추미애 의원 잠깐 계십시오. 1분만. 그 앞에 국민의힘 임모 의원이 저의 주불리 김병주 영상을 가져다 쓰는 것까지는 저는 그래도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게 상도리에 맞는데 출처도 기재하지 않고 가져다 쓰는 것 같지는 이해하는데 그것을 악마의 커트를 시켜서 악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걸 하려면 풀 센텐스를 해야죠. 저기서 분명히 어떻게 돼 있냐 앞에 실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 인원을 방점을 두고 인원 그리고 요원은 아주 짧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박선원 의원도 옆에 국회의원 해서 저도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거냐 물은 거고 그렇다고 답변한 거고 그 뒤에 계속한 겁니다. 왜 풀 센텐스를 안 하고 저렇게 악마의 편집을 해서 주불리 김병주를 모독하고 창도리를 모독하고 여기 있는 각종건 사령관 진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왜곡해요. 자, 아까부터 사과를 했는데 사과도 안 하고. 자,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이거 이 위원장님 사과 좀 갖다 주고. 네. 자, 자, 김 의원님, 자 고정하시고. 유튜버가 무슨 유튜버예요? 국방위에서 사과한 거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저렇게 악마의 편집을 자식들이 갖고 말이야. 자, 이어서 우리 김병준 의원님 시간을 활용하시고 일단 추미애 의원 질의하십시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시작하십시오. 네. 자,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당시 2022년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 모습이죠. 화면 보시면요. 네. 네. 국민의힘이 대선 팩트 체크 해보겠다.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센터 해킹 투표수와 득표수 조작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투표함이나 개수기 조작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사전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네, 저렇게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이 사전 투표 독려를 하는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그 내란 사태에서 선관위가 무력 침탈이 됐습니다. 무력이 동원이 돼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겠다라고 한다든지 또 민간인 노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체포조를 보내면서 그 체포조에게 지시를 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을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 꼬리가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소장 보면 그런 말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러면 이 내란 수괴가 본인 선거 때는 저렇게 사전선거 안심하고 하라 이렇게 홍보대사가 돼서 직접 선거 독려를 하고 그래서 선거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 헌법상 기관이죠.
무력을 동원해서 침탈을 하고 이걸 사람을 시켜서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아까 그 노상원이 직접 신문하겠다 그런 게 수긍이 되십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사이 무슨 중앙선관위가 신뢰를 상실할 만한 그다란 병거가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헌재에서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세하게 밝혀주고 판단이라고 믿고 선관위 입장에서는 계엄 상황이더라도 실제적으로 군이 선관위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 관리에 하자가 있다면 그 옆에 앉아 계신 이상민 장관 스스로가 먼저 책임져야 될 아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지적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선거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행안부는 저희의 지원 부서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런 이 득표수 무슨 이런 것이 선거인 관리 명부상의 잘못으로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옆에 앉아 계신 이상민 행안부 장관부터 먼저 추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거인 명부 관련해서. 지원부서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네. 저희한테 그 선거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벙어리 행세를 하시기로 했으니까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방첩사 신원보안실 나승민 대령 나와 계십니까? 네.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입니다. 네.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날 군 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까? 예, 진술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보십니까? 만약 정확하게, 예, 만약 이게 이제 계엄이 예. 지속됐다라면은 예. 군사법원에서 재판부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 그런 지시 아니겠습니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당시 제가 복귀한 이후에 공공신경의 사령관이 저를 불러서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총 4명을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제가 사무실에 복귀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해보니 4명 모두 군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 과정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계엄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특히 이런 판사들을 저희가 성향을 파악했을 때는 나중에 혹시 인사조치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걸 판단했고 그래서 제가 일단 신원실에는 예하부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 지시를 중단하고 하지 말도록 하고 일단은 복명하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계엄 상황에서 군판사 임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혹시라도 인사조치라든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시간이 그러면 12시 00경? 00시경에 제가 부대 복귀해서 사령관한테 개인적으로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제가 와서 이제 상황이 파악이 안 돼서 TV를 켰는데 네. 보니까 이제 국회 계엄군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네. 상당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군사법원 향후에 군사법원 재판부가 구성이 되면 미리 네, 마무리요. 예. 이것은 바로 윤석열 내란 수계가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이것이 평화 계엄이었다. 이 계엄 길어봐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부하들이 안 들었을 것 같다. 이렇게 둘러대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 계엄 상황 지속을 위한 향후의 준비였다. 왜냐하면 포교령 위반자 처분을 염두에 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행사는 대통령의 인권 행사죠.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헌법이 대통령한테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 헌법에 대통령한테 부여한 이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독일법에서는 국회에서 선출하면 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들 자 가만 계셔 보세요. 네, 의원님 가만 계셔 보세요.
자, 이한규 차장님, 예. 지금 추경원 전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세 분의 헌법재판 가만히 계셔봐요. 양쪽 다 가만히 계셔봐요. 좀. 저 말을 끊으니까 좀 그 세 분에 대해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했고 청문회 개최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됐으면 투표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청문회를 했고 청문회에 의해서 본회의 투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청문회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느냐는 표결 시점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고 표결 시점에서 합의가 있었는가는 아마 그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판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이 저 증인할 때 한 명은 누구한테 붙습니까? 근데 그게 합의가 있었는지 그런 오만한 대답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요, 위원장. 아니라니. 아니면 바깥이지.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됐어요. 답변한 거 들으셔야죠. 박진태 의원님 질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원들이 내란 특위 청문회인데 할 얘기가 없으니까 부정선거만 공정선거를 부정선거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용어를 제가 요원을 의원으로 둔갑시켰다. 이런 똑같은 맥락입니다. 곽종건 사령관님 잠깐 나와주세요. 시간 멈추시고. 예, 저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12월 6일 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다 했죠? 예, 그날 몇 시쯤 왔었죠? 전화가? 부재중 전화. 지금 기억으로는 10시 반 전후 어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왜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거기 있던 참모들이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을 뭐라고 했냐면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당부나 보안 이런 거를 얘기하셨을 거라고 제가 그때 유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받고 그대로 상태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날 좀 이제 그 곽정근 사령관을 회유하려고 전화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안 받았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네, 들어가 주십시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나와주세요. 예, 전 이현정 사령관입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12월 3일 날 전화를 포고령 하달했느냐 전화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몇 시쯤이었죠? 23시 23분경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23시. 예. 몇 분? 23분경입니다. 23분경. 그러면서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나요? 포고령이 하달되었나요? 그래서 예, 하달되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경찰청장한테 알려주라 했고 포고령을. 네네. 그래서 계엄사령관은 경찰청장한테 전화했나요? 예, 바로 장관님께 보고드리고 지침 받아가지고 바로. 포고령 내용을 다 설명했습니까? 다 설명할 틈은 없었고 그럼 포고령 하달되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장관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알려드린 걸로.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윤석열 공소장에 보면은 윤석열이가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포고령 위반이니까 국회의원 체포해라라고 그 공소장에 나옵니다. 대통령이 경찰청장한테 먼저 계엄사령관 보고 포고령 알려주라고 한 다음에 대통령이 그 경찰청장한테 한 거죠. 이것은 포고령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그런데 마치 포고령은 형식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한 02시경에 12월 4일 날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1시간 정도 지나서 추가 계엄을 하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제 제기했는데 계엄사령관은 부인했는데 제가 국방부로 자료 요구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자료 요구 이런 거. 공두시경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접수받은 수방사 출동 병력 추가 출동 인원에 대해서 수방사는 공두시 06분의 계엄사항실로부터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 지시를 유선으로 안중령이 접수했고, 그래서 쭉 파악한 다음에 공두시 36분의 계엄사항실 안중령에게 유선으로 52사단은 200명이 추가 가능하고 56사단은 300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요거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마 계엄사령관 지시인데 계엄사령관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요건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게 국방부 의견이고요. 또 하나의 정언이 있습니다. 2차 계엄 준비 정황이 이 신속 대응 사단, 아주 막강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을 출동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이거 국방부 자료를 받아보니까 12월 4일 02시 30분경에 계엄사 한중령으로부터 201, 203 여당 출동 준비 가능 여부 문의 및 출동 준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속 대응 사단까지 출동을 시키려고 이렇게 검토를 했던 것이죠. 이 신속 대응 사단 출동 요건 요거는 나중에 알았다고 했죠. 예,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알았다고 말씀드린 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날 개인 임무 수행과 관련됐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었죠. 그래서 윤석열은 사실은 이것을 단기간이 아니라 2차, 3차 계속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특전사령 동안시 02분에 계엄 해제 결의안이 됐을 때 출수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또 하다가 출수를 하게 되니까 이걸 접었던 거예요. 검토하다가. 그러니까 2차, 3차 계엄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던 이 정황들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아직 국방부의 자료가 온 게 요 2개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차관 한마디 이 1, 2차로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 차관도 아까 오전에 아니라고 계속 예, 뭐 지금 예, 지금 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계엄사령부가 계속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파악들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정확하게 03시여간에 이제 병력을 철수하고 완전히 종결시키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다 종료가 됐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2차, 3차라는 또 다른 차원의 계엄과 연계된 게 아니라 그 연속성상에서 이루어졌던 계엄사령부 상황실 내에서 있었던 상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직무대행님. 예, 직무대행입니다. 예. 그 계엄 선포를 위한 결심 절차, 계엄사령부 편성 등은 계엄법, 그다음에 국방전쟁 수행 지침, 충무 8천 등 관련 계획 문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엄법 5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심의 안건에 보면 계엄사령관 임명과 관련된 안건은 없어요. 지금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뭐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과 관련된 심의가 있었다는 것은 현재까지 관련 문서가 국방부에 있습니까? 심의 없습니다. 안건을 올리려면 국방부에서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 추천이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계엄은 위법하고 위헌적인 요소를 띠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 육군 총장님, 시간 예, 육군 총장입니다. 전 육군 총장입니다. 이쪽으로 죄송합니다. 예.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 안에 군부대를 계엄군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계엄군으로 활발히 활동했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에 대해서 계엄군을 지정하고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런 과정은 없었고 장관님께서 지휘하고 계셔서 올라가서 대통령께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았냐 여쭤봤는데 장관님께서 위임받았다 하는 그걸로 그냥 아니 어찌 됐든 계엄사령관이 결국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예. 그리고 지난 14일 국정업무보고에서 강호필 지작사령관도 지작사 예하 계엄군은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합참이 지난 14일 날 12월 4일 03시 25분에 합참의장이 김용현에게 특전사 수방사 지휘권에 대해 환원받았다고 그 업무보고 문건에 나오거든요. 그 시간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새벽 3시 25분. 아니 계엄군 지정이 없었는데 합참의장이 왜 지휘권이 계엄사에서 합참으로 환원합니까? 이게 장관 직무대행님, 예.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계엄군이 지정이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가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지휘권이 여전히 합참에게 있는데 왜 계엄사로부터 합참이 업무보고 자료에 3시 25분에 환원받았다고 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것은 이제 계엄사령부가 운영이 되는 상태에서 네. 일단 관련된 부대들이 어떤 동원이 돼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03시 25분이라는 이 어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장관께서 그 관련된 부대에 투입됐던 인원들에게 VTC를 통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부대를 복귀시키라는 그 시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시점이 아마 합참은 제 얘기는 합참의장이 처음부터 전투 통제실에 있었잖아요. 지하 3층 전투 통제실에 합참의장이 있었어요. 그죠? 계엄 상황 당시에 TV를 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작전 통제하는 데다 이렇게 해서 넘겨주거나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절차도 없는 상황에서 야 이제 그만해. 내가 지휘권을 환원 받을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군형법 제20조의 불법 진퇴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이 존재해요. 군형법이 존재하는데 이런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으면 관계가 없는데 합참도 직무유기 그다음에 군형법상 제20조의 불법 진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방사니 정보사니 방첩사니 전부 사령관들 지금 구속 기소됐잖아요. 하다못해 제가 존경했던 전 총장님도